자, 오늘은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7장은 제목이 정부 채무와 재정적자입니다. 정부 채무와 재정적자. 재정적자라는 것이 이게 쌓인 것이 국가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결과가 뭔가 국가 채무로 남습니다. 물론 재정정책의 결과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랄까 국가 살림살이죠. 그죠? 국가 살림살이 결과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났다. 그렇다 그러면 국가 채무가 아니라 국가 재산이 늘어나죠. 재산이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은 뭐 사실 주로 이제 금융자산이 되는 거죠. 국가 재산이 늘어난 것이고, 이거는 국가 살림살이 결과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적자는 결국 적자를 냈다는 것은 적자만큼 부채를 발행한 겁니다. 부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부채가 쌓인 것이 이겁니다. 정부 부채. 즉 재정정책 결과로 나온 것이 정부 부채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챕터로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 설명될 정도로 지금 경제학 내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 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일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슷해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국가 채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고 현실을 이제 보는 내용이 27장입니다. 자, 학습할 내용은 뭐 미국 책이니까 일단 미국에서의 채무 규모와 다른 나라 부채하고 비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우도 보겠습니다. 따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부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재정적자의 측정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정부 채무에 대한 전통적 경험 및 리카디안 기대. 그러니까 재정적자, 그 다음 재정적자가 쌓인 국가 부채, 이 액수 그대로 볼 것이냐. 근데 액수 그대로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이 액수가 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냐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낮게 치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뭐 한 뭐 얼마? 한 800조? 700조, 800조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700조, 800조. 700조도 적은 돈은 아니죠. 어떤 돈인지 모를 정도로 큰 액수지만 어쨌든 700조, 800조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3천조, 4천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천조, 4천조, 5천조까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뭐 10배 이상, 뭐 8배,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라 국가 부채를 이야기할 때는 그 범주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을 좀 볼 겁니다. 측정상의 문제점들. 정부 적자, 그 다음 국가 부채의 측정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채무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디안 견해. 이게 이제 경제학의 전통적인 이론들입니다. 이론들인데 전통적인 견해하고 뭐 사실은 리카디안 견해가 훨씬 더 옛날 이야기고 리카디안 킬루너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이 정부 채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배운 모형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도 다시 비교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에 대한 또 다른 소수 의견들 뭐 이런 등등을 보겠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은 경기 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 재정적자를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리카디안 등가, 그 다음에 자본 예산,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죠. 일단 이제 세계적인 현황을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황을 한번 보면 주요국 정부의 채무 규모, 그래서 이런 액수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냥 액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뭐 큰 액수라도 딴 나라 보기에는 큰 액수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적은 액수라도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봐서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수는 보통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대한 액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정도로서 GDP에 대한 규모로 나타냅니다. GDP에 대한 정부 채무의 규모.
뭐죠? 이게 2016년 조금은 됐죠. 2016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자, 여기 이제 복잡한 게 나오는 게,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세계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건, 물론 각국 나라가 집계를 하지만, 그걸 집계해가지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모아놓은 데이터의 주요 소스는, 경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IMF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사회 경제 데이터는 UN에서 많이 나오죠. UN 내에서 각 기구에서 나오는데 실제적인 전문적인 경제 데이터는 대부분 IMF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IMF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OECD, 이거는 OECD죠. OECD는 전 세계 나라가 아니라 OECD는 이제 일종의 멤버십 그룹이죠, 그죠? 그 그룹,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진국 그룹입니다. 선진국 내에 OECD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냅니다. 내는데 전 세계를 보려고 그러면 IMF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채무를 볼 때는 IMF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채무를 지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그 이야기는 OECD 국가가 아닌 나라는 정부 채무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국가가 그만큼 경제력이 없고 시스템이 잘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빚을 지려고 해도 빚을 질 수가 없어요.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선진국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OECD만 대부분 국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실제 OECD 데이터만을 봐도 전 세계 전체의 국가 부채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ECD 내에서도 다른 모든 좋은 지표는 우리가 OECD를 비교하면서 OECD에서 OECD 내에서의 우리나라 수준은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다는 것은 선진국 그룹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제일 거의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는 셈이고, 제일 아직은 그 내에서는 제일 밑바닥이죠. 물론 이제 같이 들어가는 몇몇 나라들,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몇몇 다른 나라들이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동구권 나라들이 몇 개 있지만 거의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죠. 낮게 나오는데, 낮은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더 좋은 지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뭔가 선진국병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높은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이걸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할 때 여기 보면 2016년 현대 GDP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GDP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는 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데이터는 조금 오래됐지만 나타낸 순재정 채무입니다. 순재정 채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럼 순재정 채무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채무가 있느냐? 다르죠. 이건 굉장히 내로한 범위입니다. 국가의 재정에 따른 내로한 범위고, 그래서 이게 EX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국가 부채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발 채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 예상 부채까지 합치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범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국가 간의 비교에서는 사실은 순위는 별 차이 안 날 겁니다. 재정 채무를 보든 아니면 더 넓게 보든 뭔가 높은 나라가 높고 낮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액수에 대한, 이 퍼센트에 대한 그 감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낮게 평가한, 그러니까 낮게 평가된 지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자랑스럽게 1등은 그리스죠. 2등이 이탈리아, 3등이 일본입니다. 4등이 포르투갈. 쭉 해가지고 꼴등은 여기서는 호주입니다. 호주인데 꼴등도 압도적인 꼴등이 마이너스 15.3%입니다. 이 마이너스, GDP에 대한 정부 채무가 마이너스 15.3%라는 것은 이 나라는, 호주 정부는 부채가 없고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채가 없는 나라다. 오히려 이게 부자죠. 이게 부자고, 빚쟁이 순서입니다. 빚쟁이 순서가 쭉 되죠. 자, 1, 2, 3, 4. 이 1, 2, 3, 4까지 하면 여기서 한 나라 빼고 나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 다음에 여기 한 나라 더 들어가는 게 돼요. 일본을 빼고 이 세 나라에다가, 그 다음에 사실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여기 조금 밑에 있는 스페인. 이 네 나라를 합쳐서 우리가 픽스라고 이야기합니다. P-I-G-S. 돼지들. 돼지는 안 좋은 뜻인데, 고기는 맛있지만 안 좋은 뜻이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조어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네 나라의 나라 이름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P, 포르투갈, I, 이탈리안 빠졌구나. 이탈리안 빠지고, 여기 안 나왔네. 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 네 나라를 합쳐가 픽스라 그러는데, 이 네 나라는 소위 2007년, 8년, 유럽 금융위기가 일어난 나라죠. 유럽에서 국가 부채 때문에 국가가 거의 부도 지경까지 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로 부도가 났다라는 얘기죠. 국가 부채로 부도가 났다라는 것은 국가 부채가 하도 많아가지고 더 이상 돈을 안 구워주는 거죠. 더 이상 돈을 안 구워주는 어떤 시장에서 더 이상 돈을 꿀 수 없는 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돈을 못 꾼다는 것은 이제 돈을 왜 꿔야 되느냐? 안 꾸면 되지 그렇지만 기존에 뭔가 국가 부채가 있죠. 채권을 발행했으면 그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만기가 돌아왔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빚쟁이인데 뭔가 하면 세금 가지고는 다 쓰고도 모자란 판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가 부채에다가 만기가 돌아가면 그 부채에 대해서는 다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만기 연장을 하는 꼴이죠. 꼴인데, 그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걸 못 갚으면 그 순간으로 이제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까지 도달했던 거죠. 도달해가지고 실제 이제 부채하고 비슷한 지경이 됐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가지고 어쨌든 부도가 나가지고 시끄러운 모양은 피하긴 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도가 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앞에 있는 거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픽스라고 해가지고 네 나라가 그랬는데 여기다가 사실은 PIIGS라고 해가지고 한 나라를 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탈리아까지 터진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탈리아는 안 터지고 그냥 겨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거의 그 수준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 앞에 있는 나라들이 다 뭔가 하면 국가 부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빚쟁이 국가들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예외라고 이야기하면 일본이 이렇게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도가 안 났다라는 것은 이제 예외적이죠. 예외적인데 지금 봐서는 일본이 더 높죠. 지금 아마 거의 세계 1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채 규모로서는 가장 많은데 일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잘 안 나는데 안 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 부채가 일본 국가 부채는 대부분 외채가 아니라 국내에서 조달한 겁니다. 국내에서. 국내 내국인 예나로서 채권을 발행했다. 국내에서 채권에 대해 가지고 부도는 기술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내국인, 국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걸 못 갚으면 결국은 국내에는 필요 안 되면 돈을 찍으면 되는 거죠. 돈을 찍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술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데 보통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국민들이 돈이 많고 일본 기관들이 민간이 돈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많은 빚을 조달할 만큼 일본 내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 부채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국가 부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가 뭔가 하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도 없고 그다음에 민간도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 세계 시장 나가가지고 다른 부유한 나라, 부유한 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면 그런 기관들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거 갚을 수 없다. 그러면 뭐 화폐를 발행한 그런 식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이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포르투갈 아니면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유로를 쓴 나라죠. 그럼 유로를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유로 내에서 유로를 그 나라가 원한다고 자의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공동통화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20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라별로 비율에 따라 찍지 한 나라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멋대로 찍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유로 내에서 국가들이 이제 뭐 어쨌든 유로로 쓰는 나라, 유로 찍을 수 있을 것 때도 자국 통화가 유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이제 경험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세계적으로 봐서 빚쟁이 국가들은 어디냐?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다. 그리고 한번 이제 된통 당했죠. 된통 당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직까지 국가 부채가 안 났다. 국가 부도가 안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본의 이 수준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경제학적으로 과거 그러니까 뭐 학자라는 것은 뭐 여기 공상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과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데 과거 어디도 없던 지금 현재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상식적인 수준이 아닐 정도로 부채가 많다 하는 거죠. 자,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영국, 스페인, 미국은 한 중간 정도 되고 미국, 프랑스 뭐 이렇고 이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채가 꽤 많은 나라들이고 미국, 프랑스까지. 그 다음부터 퍼센트가 40%로 툭 떨어지죠.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또 여기 있는 아주 건실한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부채보다는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 순재정 채무로는 적자일지 몰라도 어쨌든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국부 펀드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죠. 자, 어쨌든 현재 현황은 이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나라는 최근에 변화가 많아가지고 자꾸 애매한데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2016년 정도라고 그러면 2016년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이죠. 5년 전이면 한 요 정도 30% 말대 38%, 7%, 39% 여기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리죠. 잘리는데 잘리면서 뭔가 하면 여기 그래도 건실한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건실한 나라.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일은 달라요. 스타일은 다른 것이 이런 나라들은 되게 건실한 나라다.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건 건실한 나라라는 것이 어쨌든 뭔가 국가 부채는 가능한 안 쌓는다라는 주의입니다. 안 쌓는다. 오히려 뭔가 하면 이 부채는 후손에 갈 거기 때문에 부채보다는 재산을 쌓는다라는 주의인데 뭐 우리나라는 꼭 그런 게 별로 튼튼하게 기조가 잡힌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가 낮은 이유는 아직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 병이 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금 낮은 수준이죠. 낮은 수준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죠. 올라갈 것이냐. 뭐 잘못 올라가면 여기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순간은 처지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게 현재 세계적인 현황이고 그 다음 그리면 역사적으로 봅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긴 부채를 데이터가 있는 나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일 긴 데이터가 있는 나라가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미국 데이터를 보면 자 이런 그림입니다. 원론 책에서도 이게 있었죠, 그죠? 원론 것이 맨큐 책에도 이게 있는데 같은 그림입니다. 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죠. 이것도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1800년대, 179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 독립, 그러니까 뭐 역사에 다죠. 미국 정부가 생기고 난 뒤부터 몽땅 답니다. 처음에 이제 한 40%에서 0으로 갔다가
다시 한 40% 갔다가 거의 영수준으로 갔다가 다시 한 35% 갔다가 한 20%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때는 100%까지 뛰었다가 한 20%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2011년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이렇게 확 또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한 6, 70%대까지 가 있죠. 7, 80%. 지금 아마 다시 한 100% 근처에 도착할 것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이제 측정해보면 다시 한 2위까지 가 있을 겁니다. 자, 긴 역사, 그러니까 한 300년을 통틀어 가지고 한 200년을 통틀어 가지고 보면 국가 부채의 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했다라는 건데 왜 들쑥날쑥했느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올라갔다가 원위치 되고 올라갔다가 원위치 되는 것이 부채의 이 변화 양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필요했느냐? 첫 번째 독립전쟁, 두 번째 남북전쟁, 1차 대전, 대공황, 2차 대전. 그러니까 전쟁 때 국가 부채가 많이 쌓이는 겁니다. 전쟁 때 전쟁 때는 전쟁은 살거나 죽거나라는 거죠. 지면 국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전쟁을 칠 때는 뭐 국가 부채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뭔가 하면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은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무기를 만들면 또 부수는 거죠. 만든 무기를 바로 부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럼 또 만들고 또 부수고 또 만들고 또 부수고 엄청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부채가 드는 거죠. 그렇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정상은 이겁니다. 정상은 이거. 부채가 없는 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엄청나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 조달해가 전쟁을 치는 거죠. 끝나고 나면 또 이걸 대부분 다 갚았어요. 그러다가 또 1차 대전이 나니까 또 뭐 부채를 지면서 무기를 만들어가 전쟁을 해줘. 해가지고 뭐 어쨌든 이겼죠. 그러다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갚았는데 갚아가지고 다시 영어로 못 가고 중간에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대공황이 터지면서 그때 돈이 많이 또 필요했죠. 그러므로써 돈을 많이 쓰면서 이게 다시 부채가 늘었습니다. 대공황 때문에 부채가 늘었고 갚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채가 더 늘었죠. 근데 이제 대공황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해결되가 다시 영어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뭔가 바로 2차 대전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뭐 이때 이제 인류 최대의 전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더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친 거고. 그런데 다행히 이것도 이기고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빠른 속도로 빚을 갚습니다. 갚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부채를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뻔하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겁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국가 부채를 갚는 것은 재정 흑자를 내는 겁니다. 재정 흑자를 내가지고 그만큼 빚을 갚는 겁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빚을 떼먹는다든지 뭐 국가라는 것은 초법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액을 뭔가 하면 절반으로 잘라버린다. 절반만 지급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그랬다가는 경제가 망가집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뭔가 그때부터는 금융시장이 망가져서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죠. 결국은 뭔가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부채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졌을 때도 그렇게 해냈다라는 거죠. 해내긴 해냈다라는 건데 다시 그 뒤에 뭔가 하면 이 월남전이라든지 이럴 때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 하면 이때 대침체라는 것이 미국 금융위기죠.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돈이 더 많이 들다가 여기서 좀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정체 지체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다시 지금 올라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국가 부채는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지금 전통적으로 봐가지고 전쟁 때 이외에는 국가 부채가 없는 겁니다. 전쟁 때 이외에는 국가 부채를 기본적으로 쌓는 것이 국가 부채를 만드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지 부채를 자꾸 쌓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전쟁 때 쌓는 것이지 평시에 부채를 쌓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를 본다 그러면 부채 쌓는 것은 엄청난 전쟁 아니면 엄청난 대공황. 일반적인 경기 불황 때는 국가가 재정 적자까지 내가지고 뭔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적도 없었고. 자,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 부채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경험은 어떠냐? 최근 경험은 좀 다릅니다. 이게 미국의 최근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물론 이제 에피소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선진국들의 병이다.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80년에는 25.4%였는데 93년에는 48.9%로 났다. 이 사이에 큰 전쟁은 없었는데 물론 이제 전쟁이 뭐 베트남 전쟁은 그 전에 끝났죠. 어쨌든 이 사이에는 뭐 물론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있긴 있었죠. 뭐 어쨌든 이 사이에 이게 이렇게 늘었다. 전쟁이 없는데 왜 늘었냐? 물론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자잘한 전쟁은 많이 칩니다. 근데 자잘한 전쟁 가지고 뭔가 부채가 확 늘진 않죠. 세계대전 같은 거, 뭐 미국 전역이 전쟁한 남북전쟁, 독립전쟁, 아니면 세계대전 그런 정도에서 부채가 영향을 받지 그런 것이 뭔가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별로 없었죠. 끼케야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 정도인데 그거는 과거 전쟁에 비해 가지고는 규모는 사실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이래 늘었느냐? 늘은 것의 원인을 보면 감세를 했다는 겁니다. 레이건의 감세 조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은 뭐 들기에는 현재 미국에서 스웨이를 해보면 제일 그래도 뭔가 하면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로 듭니다. 그런데 뭐 막말로 하는 짓을 평가해보면 별로 위대하진 않았는데 이 영화배우 출신이죠. 영화배우 출신이라서 서부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영화배우 출신이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 때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이 소위 보수 대통령 중에서 제일 업적이 뛰어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냉전을 종결시켰습니다. 냉전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이제 소련한테 이겼죠. 소련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련을 손을 들게 만든 대통령이다 라는 차원에서 뭔가 하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듭니다. 그게 큰 업적이죠. 근데 이제 그 바탕되는 것이 대표적인 보수적인 정책 때문에 정책으로 뭔가 하면 손을 들게 만들었다. 물론 이제 이 동구권 국가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 겁니다. 그때. 쌓여가지고 결국 무너졌죠. 체제 경쟁을 하다가 안 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비효율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뭔가 결국은 글쎄 망해가지고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감세 조치로 인해 가지고 감세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서로 경쟁을 더 많이 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더 빨리 물론 감세 조치를 해 가지고 재정은 나빠졌습니다. 나빠졌는데 뭐 경제에는 좀 활력을 준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비 경제까지 했는 거죠. 하다 보니까 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이제 손을 들었죠. 소련이 손을 들어가지고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러시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국방비 지출과 사회보장비 지출, 그렇죠. 국방비도 이제 양국 군비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방비 지출도 넓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지출도 넓다. 뭐 요거는 조금 예외라 그러더라도, 자, 최근에 대부분 나라들이 국가 부채가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세와 사회보장 지출 증대. 이게 대부분 선진국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병이라고 하죠.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보면 92년에는 2,900억 적자였는데 2000년에는 2,360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한 해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서 국가 부채를 만만하게 보는 잘못된 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계속 흑자가 돼가지고 부채를 줄이면 좋은데 한 해 반짝 흑자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더 적자가 됩니다. 따지고 보니까 이때 왜 흑자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가지고 흑자가 아니라 뭐 국가가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흑자를 만든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잠시 이런 등락은 있었습니다. 등락은 있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시 조금 감소는 했는데 지금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가다가 클린턴 대통령 때 이 이제 적자가 줄고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뭔가 하면 좀 해소된다, 해결된다라는 추세로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그게 조금 가다가 뭔가 하면 다시 이제 더 나빠진. 그래서 지금 이제는 더 나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일시적으로는 뭐 이때 일된 것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재정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어쨌든 줄어든 것은 성장이 잘 되고 주식시장이 활용이었다. 그리고 조세의 인상이 아니라 뭐 인상은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인상을 안 하고 세율이 그대로 있어도 이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용이면 거래소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번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세가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좋아가지고 이제 흑자를 기록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더 나빠진 것이 이제 이라크 전쟁. 부시 대통령의 조세 삭감과 경기 침체, 이라크 전쟁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에는 소위 세계적인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다가 그 다음에 유럽, 아까 말한 픽스 나라의 유럽 재정 고갈발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가 연달아 터지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을 안 올려도, 세율이 그대로 있더라도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세금이 줄어들죠. 또한 세금은 줄어들었는데 경기 침체가 되고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대공황 정도의 충격이 온 겁니다. 실제 미국 금융위기가 났을 때 이 금융위기는 대공황보다 더 큰 충격이다. 더 큰 이제 불황일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재정 투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지출 증가, 금융기관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경제 촉진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금융위기로 금융기관들이 다 부도입니다. 다 부도. 4대 투자은행 부도.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 시중 은행 중에서도 시티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있는 은행들이 처음부터 다 부도인 거죠. 그 부도 처리해버리면 금융이 다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가 몰수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돈을 부어가지고 부도난 것을 다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국영화 시킨 셈입니다. 시켜가지고 정상화한 뒤에 다시 민영화를 시킨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감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지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에 따라가지고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이런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그런 것들로서 이제, 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이 쉽지는 않은 거죠.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무 GDP 비율이 추가 상승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집어넣으면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 그러는데 더 악화되는 정도는 막을 정도였지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턴은 못 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채무 GDP 비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언젠가 아마 2013년, 4년 정도 돼가지고는 미국은 이제 이게 더 이상 상승 안 하고 이제 정체 하락 국면으로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 버렸죠. 자,
그게 이제 현황인데, 자, 필요한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렇게 국가 부채가 많았는데도 끝나고 나가 잘 갚지 않았느냐. 지금은 좀 많아도 그 정도보단 적고, 문제가 안 될 거 아니냐. 어쨌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미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 재정에 대한 우려가 섞인 장기 전망. 왜냐하면 미국 재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미래가 더 만만치 않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늘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우려 섞인 전망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가 노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굿뉴스며 뱃뉴스죠. 노화하고 있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한 것이고, 좋게 표현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더 오래 살게 됐다라는 거죠. 인류의 살은 꿈이 그거죠.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꿈인데 이제 그 꿈이 실현이 된 겁니다. 그 꿈이 실현해가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현됐는데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대신에 옛날보다 더 오래 사는 부분은 대부분 생산 활동을 못하면서 뭔가 하면 소비만 하게 된다. 비용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노인이 소비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돈 많이 쓰는 게 이제 젊은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쓰지, 개인 소비 활동으로 뭔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니죠. 특히 노인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의료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다는 거죠. 오래 사는데 대신에 옛날보다 오래 살면 따라 가지고 병치료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및 노의의료보험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그런 거죠. 어쨌든 옛날 비해 가지고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해줘야 될 사람 숫자를 따져본다 그러면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부터 20년 뒤에 한 40년간의 숫자를 본다 그러면 배 정도가 아니라 한 10배, 20배 정도 많아집니다. 사람이. 노인의 숫자가.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 개인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더라도 노인들의 지출이 많지 않더라도 옛날보다 상당히 이런 지출이 많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노인 의료보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쓸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쓸 돈은 많아지고 또 반대로는 세금은 줍니다. 세금은 누구한테 받냐 그러면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받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 받죠. 월급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노인들한테 세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인구가 노화된다 말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 이야기는 세금 낼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지금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한 75%가 됩니다. 4명 중에 3명이 일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뒤만 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2명 중에서 1명도 안 됩니다. 2명 중에.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은 늘어나는데 늘어난 비용을 낼 사람 숫자는 줄어든다. 그러되면 현재 상태로 계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적자 및 채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사회가 좀 흉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문제죠.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소위 남북 통일 비용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예상 비용이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남과 북의 경제 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 격차는 줄여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는 국가 내에서 빈부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빈부 격차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남북 경제 격차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격차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쪽 지역에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되는 것이고 도로부터 시작해가 도로, 철도, 항만 온갖 인프라를 까는 그 비용,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먹여 살리는 비용,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예상되는 큰 비용입니다. 큰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부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수준도 높은데 이게 쉽게 뭔가 하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더 커진다. 더 커질 것이다. 청구서가 앞에 쭉 나와 있죠. 이게 문제다. 그렇죠. 이건 미국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플러스 남북 통일 비용. 이런 것이 문제죠. 자, 이게 이제 이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소위 국가 부채에 대해 가지고 현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현황을 이야기하고 소위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을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론이 두 파트가 되어 있는데 재정 적자 측정상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론, 리카디안 이퀴밸런스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적자 측정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이 적자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숫자를 가지고 숫자 자체로만 봐가지고 안 된다. 그 내용을까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걸 많이 배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로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본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CPI의 문제점을 봤을 때는 대부분 CPI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과소평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국가 발표 인플레이션의 아니죠. CPI가 과대평가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문제였고 일반 사람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이 과소평가됐다라고 보통 비난을 하죠. 실제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물건 가격이 이렇게 높았는데 국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물건 가격이 별로 안 올랐다. 조금밖에 안 올랐다라고 발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 경제지표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비판을 하는데 언론에서 주로 비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론에서 보면 그 반대 현상이었죠. 반대 현상인데 뭐 그거는 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 세세한 신선식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런 소수품목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는 실제 그렇고 오히려 지수 자체의 문제는 이 지수가 그러니까 뭐 과대평가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에서도 뭔가 하면 4개 중에 3개 정도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있는 재정 적자 지표 아니면 국가 부채 지표 자체가 실제 국가 부채를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과소평가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과소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섞여 있다.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 국가 부채가 지금 현실보다 현 데이터보다 심각하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론적에서는 오히려 지표가 뭔가 하면 일부 과대평가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죠. 첫 번째. 자,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부채, 재정 적자를 과대평가하는 요인입니다. 요인인데 실질 부채는 일정하기 때문에 실질 적자는 예를 들어가 0이라고 해보자. 그죠? 이 경우에 명목 채무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조다. 1000조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다.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1000조는 다음에는 1100조가 됩니다. 1100조가 됐는데 그러면 그 1100조가 되는 것이 국가 부채가 10% 늘어났느냐?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건 실질 변수로 봐야 된다고 해야겠죠. 실질 변수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안 늘은 겁니다. 물가가 10% 늘었고 부채가 10% 늘었다. 물가가 10%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부채가 10% 늘었다는 것은 그거는 실질 부채는 동일한 거다. 이 차원에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10% 늘었다 그러면 부채는 10% 느는 겁니다. 실질 적자는 0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명목 적자는 아까 말한 대로 원래 1000조, 100조만큼 1000조에서 1100조로 바뀌었다.
라는 것은 100조만큼 국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발표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문에서 마구 두드리죠. 국가를 살림을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런 나라 가지고 막 야단 무슨 거죠. 이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죠. 발표가 되는데, 발표된 적자에서 파이디를 차감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인플레이션만큼 는 것은 실질적으로 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부채는 주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그것도 줄이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 숫자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을 때 이를 반영해서 조정된 적자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제 미국 예입니다. 79년에 명목 적자가 28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8.6%입니다. 자, 이 숫자를 보면 좀 의아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8.6%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정상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한 1, 2%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는 계속 1, 2%죠. 3%까지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8.6%입니다. 뭐 어쨌든 왜 이랬느냐 이미 다 배웠죠. 석유파동 때문에 73년에 발생했던 1차, 그 다음에 78년에 발생했던 2차, 두 차례의 석유파동 때문에 뭐 코스트 차원에서의 푸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하면 통화정책으로 많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많은 통화 증발에 따른 결과로서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이제 이 이상 이게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페드 의장의 폴 워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79년부터 이제 강력한 긴축 정책에 들어갔죠. 들어감으로써 뭔가 하면 이제 몇 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엄청난 경기 침체와 실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항상 지금 이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수준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때의 예를 왜 드느냐 그러면 지금이 이때 그때다 그때 그 상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 건 뭐냐 폴 워커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잡아야 되는 수준이죠. 잡아야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그거 잡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경기 침체와 긴축이 올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예, 그게 이제 걱정인 겁니다. 걱정인데, 자, 어쨌든 이때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숫자가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79년 한 해의 명목 적자, 그래, 재정 적자가 280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세금에서 지출을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세금에서 지출을 빼고 나니까 적자가 마이너스 280억 달러. 그러니까 국가 살림 사례가 적자를 냈다. 그러면 이제 그 적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제 건실한 재정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하죠. 왜 적자를 냈느냐. 그런데 이제 이걸 본다 그러면 이때 국가 채무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됐습니다. 5천억 달러인데 여기에 뭔가 하면 그러니까 78년 말 기준으로 5천억 달러다. 그럼 여기다가 뭔가 인플레이션 레이트 8.6을 곱하면 8.6%가 4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30억 달러만큼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적자는 280억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왜 얘기 생각하느냐? 사실은 정부 재정에서는 그까지 다 포함합니다. 정부 재정에서는 이 채권에서 따라하는 이자 비용, 차환 비용 다 고려한 거죠. 그걸 포함해가지고 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80억이 적자가 났다는 것은 사실은 이 채무 부분을 빼고 나면 흑자였는데, 채무 부분을 빼고 나면 흑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부분에서만 자동적으로 430억이 적자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자는 280억밖에 안 된 거죠. 그 이야기는 실제 적자는 280억에서 채무 부분에 자동적으로 나야 되는 부분을 빼고 나니까 150억이 되는 거죠. 실질 적자는 마이너스 150억이라는 거죠. 280에서 430 빼면 마이너스 150억이죠. 실질 적자가 마이너스 150억이라는 것은 150억이 흑자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동적인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이거 자체로서 적자다 흑자다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반대로 봐야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채무는 알아가 줄여줘야 됩니다. 줄여줘야 되는데 안 줄여주면 그거는 재정이 균형이 됐다 그래도 그때는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적자였다는 거죠. 그건 양면적으로 다 우리가 같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대부분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을 때 이야기했는데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뭐 낮을 때 1, 2%는 뭐 이게 큰 숫자로 의미 있는 숫자로 뭐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크지 않다 그러면 그러나 이제 뭐 이런 특히 이럴 때는 뭐 이런 것까지 고려가 봐야 된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본자산 문제입니다. 실제 이제 재정 가지고 뭔가 하면 부채가 늘었냐 줄었냐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재정 자체가 자산을 건드린 거냐 안 건드리냐에 달린 거죠. 자산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건 딴 문제가 됩니다. 자, 현재의 적자는 부채의 변동이죠. 그죠? 근데 더 나은 특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자본 예산 적자입니다. 현재 이제 국가 부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국가 부채라는 것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빚을 집니다. 그 발행된 채권의 액수만을 따집니다. 발행된 액수. 채권을 발행 더 했는데 그것보다 뭔가 하면 국가가 재산이 더 늘었다.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국영기업을 하나 더 키웠다. 아니면 뭐 땅을 사들였다. 외국의 자산을 사들였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부채가 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자본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국가 부채의 기준은 국가 적자의 기준은 부채의 변동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채권의 부채 채권의 액수 변동으로만 따지는데 이것보다는 공정하게 보려고 그러면 채무 변동에다가 자산 변동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빚이 늘었더라도 자산이 같이 늘었다 그러면 그건 는 게 아니고 반대로 빚은 안 늘었는데 자산이 줄었다 그러면 그거는 빚이 안 는 게 아니라 빚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까지 같이 봐야 된다. 즉 국가가 사무용 빌딩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빚 탕감한 데 썼다. 그러면 현재 절차상으로는 적자가 감소한 걸로 나타납니다. 적자가 감소한 거죠. 그러나 그게 실제 적자 감소냐라는 거죠. 실제 뭔가 그러면 그 재산이 없었던 거죠. 재산 가지고 바꿀 대체했을 때랍니다. 실제적으로 적자가 네트로 막 감소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본 예산상으로는 채무의 감소가 자산의 감소로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재산을 포함한 국가 재산을 포함한 총 부채로 봐가지고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재 부채 변동만으로 보는 국가 부채보다는 더 이 자산 변동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로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론은 좋은데 실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정부 지출을 자본 지출로 계산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의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까지 본다 그러면 자본의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땅값, 국가가 국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유지를 면적으로 봐가지고는 뭐 아주 명쾌하게 나오겠지만 그 가액을 얼마를 볼 것이냐. 땅값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즘 같이 부동산이 거품이 생겨가 땅값이 올랐다. 그럼 국가 재산이 늘었다. 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은 이거는 이제 거품은 금방 꺼질 건데 꺼지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뒷감당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따질 때 재산가 그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뭔가 하면 떨어지면 어떨 것이냐. 올라가지고 늘었다는 건 좋은데 나중에 떨어지면 그 액수라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외국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까지 집어넣어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산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국가부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 계산되지 않는 부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국가부채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실제 국가부채는 훨씬 더 많고 부담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현재의 적자를 측정할 때 중요한 정부 부채를 누락시키고 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장래 연금 지불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연금을 재직 중에 자기가 낸 돈을 잘 운영해 가지고 나중에 주는 형식으로 했다. 그러면 사실은 전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뭐 자기 돈에 있던 돈을 그냥 주는 거니까 뭐 나중에 더 부담이 되고 말고 뭐 부채가 더 있고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연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 안 하고 그냥 현재 있는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은퇴한 사람한테 주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런 경우 언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구가 고령화된다 그러면 결국은 연금 받는 사람은 많은 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으면 안 되면 국가 세금으로 주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만 하면 됩니다. 디자인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뭔가 하면 인구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디자인에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액수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공무원들한테 뭔가 하면 그걸 다 부담하라 라는 것은 뭐 지금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한 20년 뒤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뭐 하고 있다. 그때 뭔가 하면 퇴직된 공무원들한테 내가 돈을 내가지고 그 연금을 준다.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또 현재 뭐 결산철, 예산철 받아 공무원 연금에서 적자가 얼마가 나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몇 조를 메꿔줬다. 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는 뭐 세발의 피입니다. 세발의 피고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한 1, 2년이 있다 보면 그 액수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인구 구성의 변화.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많고 구성이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부채로 고려를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장래의 사회보장 급부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의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시스템이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지금 예측에 의하면 2060년대 되면 2060년 지금부터 아마 한 40년 2050년 지금부터 한 30년쯤 되면 국민연금이 다 고갈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디자인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자기가 직장 다닐 때 내고 그 돈을 잘 운영해 가지고 주는 걸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어디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낸 돈 나중에 주는 건데 처음에 디자인할 때 뭔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것을 고려를 안 하고 그때 상태의 인구로만 가지고 그렇게 딱 디자인을 해 놓으니까 지금 인구 구조가 변한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식으로 계속 인구 구조가 변하니까 그게 결국은 낸 돈이 다 곧 얼마 지나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 한 60세 정도 되고 은퇴하죠. 은퇴할 때 되면 국민연금은 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 다닐 때 국민연금으로 돈은 내고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한 푼도 안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데 손대는 것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서 안 되려고 그러고 있죠.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은 돈을 쓰는 건 좋아해도 비용 들어가는 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뭔가 하면 연금을 적게 주고 더 걷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한 해씩 미루면 미룰수록 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 돈만 내고 받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국가부채. 국가부채만 짊어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 정원들이 붕괴해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 그대로 가지는 않겠죠. 어쨌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치면 뭔가 하면 이제 그걸 더 늦추고 뭔가 하면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쨌든 일부는 뭔가 하면 국가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겠죠. 법으로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액수가 워낙 커가지고 국가 재정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일부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든 것은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38%, 지금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 50% 됩니다. 50% 60%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0조 좀 넘는데 뭐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속에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여줄까요? 하는 김에 하나 보이시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아까 미국과 다른 나라 부채 봤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추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산안 낼 때 원래 이제 5년치 이 채무에 대해 가지고 예측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해 가지고 국회에 내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전망치입니다. 2021년에 지금 국가 채무가 965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여기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을 포함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포함 안 된 게 뭐냐? 공기업의 채무가 빠져 있습니다. 공기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보고 있는 우발적 여러 채무. 그러니까 연금, 공무원 연금에서 뭐 빵꾸가 나가지고 갚아야 될 부분, 아니면 국민연금 부분, 뭐 그다음에 우발 채무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빠져가지고 빠지고도 뭔가 하면 2021년에 965조 원 정도고 이게 GDP 대비 비율은 47%로 합니다. 47% 나오고 22년에는 1068조 원 50%, 23년에 1175조 원 53%, 그래가지고 2025년에는 1400조 원, 한 거의 60%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현재 추세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예상이고 지금식으로 재정을 계속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이것도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IMF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의 전망치를 본다 그러면 20년에 48.4%. 이게 요때가 47%인데 20년에는 더 낮아야 될 건데 왜 48이냐 그러면 요 기준에는 외국 자료하고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시켰을 경우에 GDP에서 48.4% 20년 작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데 유로 지역의 평균은 보면 한 100%, 101%입니다. 그러니까 유로 지역이 부채가 훨씬 많죠. 유로 국가들이. 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부채 비율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앞에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었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상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라는 것이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향후 전망치를 보면 굉장히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죠. 향후 전망치로 이렇게 쭉 가면 우리나라는 이게 2025년에 65%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유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열심히 부채를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가지고 101% 지금 피크 찍고 그 다음에 94%까지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나라 현재 부채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이 하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다. 지금 이제 965조 원, 1000조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1인당 얼마냐 그러면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5천만 원씩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다 갚습니다. 물론 한 번만에 다 내지는 못하겠지만 1인당 5천만 원 또 많죠. 많은데 이걸 5천만 인구로 나누면 1인당 5천만 원이 생깁니다. 1000조 원에는. 그런데 문제는 액수를 동일한 액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있다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요.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줍니다. 한 40년 있다 보면 인구가 반으로 줄입니다. 5천만으로 나누면 5천만 원이었는데 인구가 반으로 줄면 2,500만 명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1억이 됩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일당 부채 규모가 자동적으로 팍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요인까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뭐 남북 통일 비용 뭐 그걸 따지더라도 그 외에 뭔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1인당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다른 나라도 안 그러냐 그렇지만 뭐 감히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올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상보다도 감소로 간 게 훨씬 더 빨랐고 한 10년 이상 일찍, 예상보다 10년 이상 일찍 감소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좀 영향이 있었죠. 있긴 있었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게 종식되고 나가지고는 다시 정가세로 갈 걸로 몇 년 동안 정가세로 갈 걸로 희망은 하지만 뭐 그건 돼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국가 부채를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봐야 된다. 어쨌든 측정되지 않는 문제, 연금 지불금, 그 다음에 사회보장 거부금, 국민연금 같은 거, 국가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발적 채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파산 시 지급하는 뭐 예금 자본.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죠. 우리나라도 98년 금융위기 때 든 돈이 거의 한 200조 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다행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 절반 이상은 이제 그걸로서 이제 일단 메꾸긴 했는데 어쨌든 엄청 이런 식들이 사실은 예상 못할 우발적 채무, 부채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실제 국가 부채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숫자, 단순한 숫자 가지고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지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 고려하려고 그러면 고려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고려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걸 이제 얼마나 해석할 것이냐.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현재 제도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도가 바뀌는 거죠.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한다 그러면 지금 제도로 계속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도로 계속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30년 뒤에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 몇 년 내에 또 국민연금 제도는 또 바꿀 겁니다. 바꾸면 이제 고갈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갈을 안 하도록 구조를 새로 만들 수도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특히 우발적 채무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죠. 내재적인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하는 우발적 채무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한번 일 터지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 그걸 예상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가능한 한 이게 안 터지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경기순환이죠. 경기순환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 뭐 시험 문제도 몇 번 했지만 이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동 안전장치에 인해서 경기순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적극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에 의한 적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적자는 이때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걸 억지로 균형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더 느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상의 오류는 아니지만 재정 정책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고 뭔가 하면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적자의 증가가 관찰되는 경우에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문제인지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죠. 불황에 따라 가지고 적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황이기 때문에 일단 적자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황이기 때문에 또 더 적자다. 불황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 뭐 재난지원금을 계속 살포하고, 그런 거 이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다 그러면 뭐 때문인지는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 대공황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명확하고 그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이 정도 큰 명확하지 않는 경기 불황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구분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판단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경기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완전고용 재정적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완전고용 산출량, 그 다음에 실업률도 완전고용 실업률, 그런 게 있죠. 그죠? 잠재 실업률, 그런 것이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업률이 0%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실업률 정도만 발표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 대한 가정을 해가지고, 만일 경제가 생산량과 실업이 자연률 수준에 있다면 정부 지출과 수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추정치로, 이런 상태에서는 이 정도 적자는 실제적으로 장기로 봐가지고는 균형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나쁠 때는 조금 적자, 좋을 때는 조금 흑자, 이런 식으로 경기순환에 따라서 조정해서 이제 운영한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냥 고지식하게 적자는 적자, 흑자는 흑자라고 보는 것보다는 동태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이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큰 문제만 따져도 이렇게 4개 있는 거죠. 4가지가 있다. 그 이야기는 발표된 재정적자 규모를 해석할 때 매우 신중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적자라고 해가지고 다 적자가 아니고, 적자가 줄었다, 흑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다 잘한 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뭔가 하면 충분히 못했다. 흑자가 났다고 해도 이거는 정상보다도 충분히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